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신라 말에는 중앙정계에서 진골 귀족들 간의 치열한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정치는 혼란에 빠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 세력이 서서히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들을 호족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호족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세 명의 호족, 즉 후삼국 시대를 열었던 세 분의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후백제의 견훤, 후고구려의 궁예, 그 다음에 고려의 태조왕건이 있죠. 먼저 후백제의 견훤은 농민 출신으로서 자수성가에 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신라의 유리천자를 뚫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했고 군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자신의 세력을 모아서 전라도 일대를 석권하고 지금의 전주, 완산주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새로운 나라 후백제를 서기 900년에 열게 됩니다. 후고구려의 궁예는 신라의 버림받았던 불쌍한 왕제였죠. 정말 가슴 아픈 가족사를 간직한 인물입니다. 이후에 큰 도적이 되어서 자신의 세력을 모은 다음은 중부지방을 석권하고 지금의 개성, 그 당시 송악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새로운 나라 후고구려를 서기 901년에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궁예가 미륵부를 참칭하고 폭증을 일삼으면서 민심을 기대자 궁예에 보였던 고려의 태조왕건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예를 제거하고 서기 918년 드디어 고려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후삼국 시대는 기존에 있던 신라, 그 다음에 견훤의 후백제, 그 다음에 왕건의 고려가 패권을 놓고 다투게 되는데 여기서 신라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 당시 신라는 국력이 너무 약해져서 거의 명명만 유지되는 유명무실한 나라였다. 신라왕의 통치 범위가 경주 일대만 미치고 있었고 경제력과 군사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거든요. 따라서 이 후삼국의 패권 다툼은 후백제의 견훤과 고려의 태조왕건의 싸움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려의 태조왕건이 처음부터 후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후백제를 거세게 밀어붙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후삼국 초반에는 후백제의 견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초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게 되거든요. 특히 이 견훤은 신라에 대해서 반신라 정책, 신라에 대한 복수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려의 태조왕건은 친신라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따라서 신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고려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신라의 그 당시 왕이 55대 경혜왕인데 이 경혜왕은 친고려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와 신라가 연합되면 후백제는 이제 궁지에 몰리지 않습니까? 고립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후백제의 견훤이 이 신라와 고려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서기 927년 신라를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그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55대 경혜왕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포석정에서 귀족들과 연회를 베풀고 있었죠. 이 포석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국가사적 제1호입니다. 지금도 경주 남산 기슭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연회 중에 후백제의 견훤의 기습을 받은 경우 우왕좌왕 멘붕 상태입니다. 귀족들은 도망가다가 후백제군한테 사로잡히니까 노비가 될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후백제군한테 무참하게 참살당하죠. 그 다음에 경혜왕의 비빈들은 후백제의 군대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치욕을 당합니다. 게다가 경혜왕의 왕비는 견훤이 직접 강간, 즉 겁탈을 해버립니다. 정말 모욕적인 일을 당하죠. 그리고 경혜왕 자신은 자살을 강요당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견훤은 경혜왕을 자살시킨 다음에 신라의 마지막 왕이 되는 56대 경순왕을 허수아비의 왕으로 세우고 신라 조정에는 친후백제 성향을 가진 귀족들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견훤의 솔직히 행동이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천년 역사를 잘하는 신라 왕실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짓밟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견훤이 정말 잔인무도한 행동을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졌습니다. 경혜왕을 죽일 때 직접 죽이지 않고 자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최선의 예우는 한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시신을 훼손한 것도 아니거든요. 장례도 치러주게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언급되지만 신라의 진흥왕 있지 않습니까? 이 진흥왕이 백제 최고의 성군이었던 성왕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정말 죽이는 건 이해가요. 그 당시 신라 입장에서 성왕을 살려둘 수는 없죠. 화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죽이더라도 최선의 예우는 갖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때는 왕인 사람인데 그런데 왕으로서 예우도 갖추지 않고 그냥 잔인하게 죽였다. 성왕이 빌지 않습니까? 왕답게 죽게 해달라. 자살도 근데 못하게 하고 신라의 높은 장군한테 손에 죽고 싶다. 즉 김무럭 장군 손에 죽고 싶대도 안 되고 결국 성왕이 어떻게 죽게 됩니까? 노비 출신이었던 도도손의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거든요. 정말 잔인하고 최선의 예우도 없는 정말 그런 행동이죠. 게다가 시신도 훼손시키지 않습니까? 시신했습니다. 사후에. 성왕의 목을 가져다가 신라의 수도 경주에 있는 북천 계단에 묻어놓고 신라의
왕과 귀족들이 계속해서 밟고 다녔거든요. 이런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죠. 적국의 왕을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 목을 계단에 묻고 밟고 다닌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견훤은 양반이 셈입니다. 이 진흥왕의 행동에 비하면. 어찌 보면 인과응보죠. 진흥왕이 이렇게 백제인들의 가슴에 큰 상처와 환을 심어놨기 때문에 백제가 계속해서 복수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의자왕이 김춘추의 딸과 사이를 죽여서 그렇게 또 시신을 훼손한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고, 지금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 왕실을 짓밟고 뭐 경혜왕을 자살케 하고 경혜왕의 왕비를 강간한 것도 바로 이러한 복수의 일환이거든요. 참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남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언젠가는 받게 돼 있어요. 이러한 법칙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후백제의 견훤은 이제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애를 베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신라가 이미 고려에 SOS를 쳤거든요. 그래서 고려의 태조왕건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정병 5,000명을 끄고 남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남하를 하다가 지금 대구 달굴벌쯤에 이르렀을 때 이미 신라의 수도 경주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후백제의 견훤도 태조왕건이 직접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출奔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후백제의 견훤과 고려의 태조왕건이 어디서 만났느냐? 바로 지금 대구의 팔공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공산 전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후삼국 통일 과정은 전체적인 흐름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전체적인 흐름, 순서대로 잡으시면 되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큰 사건들 몇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공산 전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기 927년 대구 팔공산에서 벌어졌던 공산 전투, 굉장히 중요한 전투죠. 일단 양측의 전력은 비교를 해보자면 태조 왕건의 군대는 5,000명이라고 사료에 나와요. 물론 일설에는 최대 2만 명까지 됐다 하지만 사료에는 5,000명의 군사가 있었다 나오는데 후백제 군대의 숫자는 사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컨대 아마 고려의 태조 왕건과 비슷했던 한 5,000명 수준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 유명한 공산 전투의 전개 과정이 사료에는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알고 있는 거죠. 결과는 어찌 되냐면 후백제의 앞선으로 끝났고 고려군은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완패로 끝났죠. 결과적으로 이제 후백제 군대에 의해서 고려군이 포위를 당하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고려 최고의 명장이자 충신이었던 그 유명한 신순경 장군이 평산신시의 시조가 되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신순경 장군이 태조왕건과 옷을 바꿔입습니다. 즉 갑옷과 말을 바꿔입고 자신이 마치 태조왕건이처럼 후백제 군대를 유인해서 대신 죽게 되고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고려의 태조왕건은 혼자서 살아서 도망갑니다. 하지만 이 공산 전투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죠. 고려군이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한 명도 못 살아나가요. 그리고 고려 최고의 명장이었던 신순경과 김락 장군이 여기서 전사하게 되고 최소 5,000명 이상이 몰살당했던 정말 끔찍한 전투였죠. 정말 이 공산 전투가 역사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이 공산 전투의 결과 후백제가 후삼국 시대의 초반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게 됩니다. 기지가 하늘을 완전히 찌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고려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근데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후백제의 견훤이 후삼국을 통일한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누가 봐도 이제 후백제의 견훤이 대세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뒷날 고려의 태조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결국 이 후백제의 견훤이 자만과 방심에 빠지고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이러면 패배하거든요. 이 후백제의 견훤이 고려의 태조왕건에게 편지를 써요. 공산전투 위에. 그 편지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꿈이 뭐냐? 내 꿈이 뭐냐? 바로 평양의 누각에다가 내 활을 걸어놓고 대동강물을 내 말한테 먹이는 것이다. 굉장히 오만방자죠, 지금. 이런 말입니다. 곧 고려 땅 내가 접수할 테니까 기다려. 이제 그 땅 내 땅 될 거야. 완전히 오만방자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공통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자만과 방심이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는 겁니다.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 영웅 호걸들이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다가 한순간에 자만과 방심 때문에 평생 읽어왔던 그 공든탑을 무너뜨린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수없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뛰어났던 역사적 인물이 대업을 이루기 직전에 한순간의 자만과 방심으로 일을 다 망치게 됩니다. 후백제 견훤도 똑같은 것이죠. 한순간의 자만과 방심이 정말 대업을 걸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벌쳐질 일, 후백제의 견훤의 이 자만과 방심과 이 기고만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고려의 태조왕건은 어떤 방법으로 다시 반격을 꾀할 것인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 뭐죠? 어떠한 경우도 자만과 방심은 건물이다.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위해 달려가다가 어느 정도 목표가 성취되고 좀 꿈을 이루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풀리면서 좀 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초심을 잃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